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하나가 다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아 역시 김영하 작가님 번역 정말 잘하셨구나. 어떻게 그걸 다 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름을 바꿨죠. 세계문학 북클럽으로. 세계문학 북클럽 20번째 시간은 네 스콧 피츠제럴드의 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럼 개츠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00년 전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1922년이에요. 그리고 1927년, 뭐 거의 100년 다 됐죠. 1927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922년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이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마카롱님께서도 적어주셨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은 역사적 배경이 또 중요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미국 역사가 이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들어가자면, 아까 책 배경이 192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해서 1918년에 끝났는데 엄청난 전쟁이었죠. 군인만 해도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미국이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을 디디자마자 전쟁이 끝나가지고 미국은 그냥 참전하는 신용만 하고 이제 끝났고, 대부분의 전쟁은 이제 유럽 내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산업시설들,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유럽의 산업시설들이 전부 파괴되었는데 미국은 멀쩡했죠, 공장들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미국은 좀 2등 국가였습니다. 예전에 뭐 유럽의 식민지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그냥 2등 국가에 불과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왔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어느 소설인지 정확히 소리와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에서도 그 남부지방에 그 시골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도 주식을 했어요. 워낙 주식이 인기니까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하냐면 지금처럼 뭐 핸드폰에 앱이 깔리진 않았을 테니까 우체국에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변화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체국을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전보를 그 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문제는 그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 뭐 잃어버린 시대, 뭐 아니면 상실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기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주식 시장에 돈이 모여들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겠죠. 넘쳐났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 큰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미국이 서구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서구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네, 집단이 청교도 집단이잖아요. 가장 원리적인 어떤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보수적이었고, 심지어는 술 마시는 거를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네,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이, 그러니까 국가였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젊은이들은 돈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껏 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보수적이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옴쭉달쭉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잃어버린 시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유를 갈구하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지만 어떤 보수적인 사회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거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개츠비가 실제로 끝내 넘지 못하는 벽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개츠비가 넘지 못한 벽이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이 넘지 못한 벽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원래 위대한 개츠비는 발표되었을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재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했던 개츠비의 어떤 좌절이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좌절을 표상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가 확 살아남았을 거고 미국이 뭐 참고로 미국이 언제까지 보수적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네, 자유로운 이제 나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비트족이나 뭐 히피족 이런 문화들이 나오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사실은 청바지를 입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1950년대 이후에요. 그전에는 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청바지도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이 반항의 상징으로 입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또 드러낸 소설이 그 잭 케로악의 온 더 로드라는 책이 있죠. 길 위에서. 네, 이런 책에 이제 잘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문학이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네, 그 공부할 게 많은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엄청난 호황이 찾아왔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1929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호황이 10년도 안 간 거죠. 10년도 안 간 1929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대공황, 네, 경제 대공황이 밀어닥쳐가지고 우리도 IMF 때 그랬지만 주식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공황이 한 1940년대 이때까지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던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1920년대를 또 그리워했겠죠. 뭐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호황이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면에서도 이 작품 위대한 개츠비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죠. 1920년대 화려했던 미국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면에서 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또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나라 그다음에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가장 뭐 화양연화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네,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인물 위주로 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이죠. 이 화자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자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상황이 다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30살 정도 됐고 미국 중서부 도시에서는 3대에 걸쳐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이게 또 미국의 역사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화자의 집안을 다 귀족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800년대 중반에 요때면은 아마 이제 남북전쟁 요때 시기가 이제 겹치는 그런 시기인데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미국 중서부에 자리 잡은 이제 그 니케로웨이의 할아버지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군인으로 참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돈을 주고 나 대신 군대에 가다오 해가지고 대신 이제 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 니케로웨이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다들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에 가버리고 물자는 부족한 상태에서 이 니케로웨이의 할아버지가 철물 도매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로웨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뭐 위대한 가문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들이 사실은 뭐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전쟁 무렵해가지고 뭔가 좀 꼼수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가문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단 벼락부자가 돼 버리면 자기들끼리 딱 벽을 딱 쳐 버리잖아요, 남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딱 벽을 쳐버리는 상태가 지금 이 책의 배경인 한 192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들은 역사를 잘 모르니까 나는 부잣집 출신이고 뭐 명문가 출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닉 캐러웨이는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에 보내고 철물 도매상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뭐 그랬을 뿐이지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니케로웨이는 여기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에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이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차 대전에 다녀온 다음에 그때 이제 뉴욕 증권회사에서 이제 일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니케로웨이는 어떤 돈이나 명예 이런 거보다는 마치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듯이 이제 뉴욕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증권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공부를 좀 했다는 젊은이들은 전부 뉴욕의 증권회사로 다 입사를 하는, 네, 그런 유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케로웨이도 시골에만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가서 증권회사에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뉴욕에서 학교 친구였던 예일대인 거죠. 학교 친구였던 뷰캐넌과 그의 아내인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데이지 또한 이제 먼 친척 조카인 거죠.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을 하는데, 그 뷰캐넌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뷰캐넌도 굉장히 명문가 출신이고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에서는 그 미식 축구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때가 그 뷰캐넌의 이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던 거고, 그 이후로는 그냥 특별한 직업 없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고 먹는 그냥 그런 캐릭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뷰캐넌이 뉴욕에서 기차에서 어떤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주 소규모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의 아내였는데 그 이름이 머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차에서 이제 그 머틀을 만나서 뷰캐넌이 유혹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때 이제 머틀이 뷰캐넌 보니까 옷도 정말 멋있게 입었고 뭐 신발도 반쪽반쪽하고 시계도 좋은 걸 차고 있으니까 부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겠는데, 막 뷰캐넌이 유혹을 하니까 자기는 유부녀인데 막 갈등을 하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 머틀이 뷰캐넌의 유혹에 넘어갈 때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자라는 이 대사를 던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틀의 개인적인 대사이기도 하고, 책을 시대적으로 보자면 결국 젊음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게 곧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말이 돼 하는 그 당시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이 전부 담겨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이 책은 어느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의 페이지에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불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내인 데이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뷰캐넌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뭐 머틀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뷰캐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데이지는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닉 캐러웨이가 뷰캐넌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데이지가 하얀 옷을 입고 이 긴 의자에 소파 같은 데 누워 있는데,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데이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람에 찰랑찰랑 움직였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뷰캐넌이 창문을 닫으니까 이제 커튼이나 데이지의 옷이 착 바닥으로 가라앉았겠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마치 자기가 들어왔을 때 데이지가 공중에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다가 뷰캐넌이 창문을 닫으니까 바닥으로 착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보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지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그 문장인데, 데이지는
특별한 어떤 꿈이나 목적이나 목적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편하니까 몸이. 그러니까 불만은 많지만 그냥 또 지금 너무 부자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치 그냥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런 옷처럼 데이지는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상태를 이런 문장으로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그 특히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위대한 개츠비 원서로 보면 그 원서의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셰익스피어랑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율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쓰고 대부분의 어떤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서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서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스코 피츠제럴드의 작품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데이지의 옷자락이 바람에 이렇게 하늘하늘 흔들리다가 창문을 닫으니까 바닥으로 착 가라앉는 모습을 통해서 데이지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얇은 책이 얼마나 좀 깊게 읽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캐넌 말씀드렸고, 데이지 말씀드렸고, 이제 한 명만 더 알면 되죠. 네, 개츠비입니다. 그 니케로웨이가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집에서 네, 혼자 살고 있는데 이웃에 엄청난 대저택이 있었는데 그 대저택에서 하얀 궁전 같은 그런 대저택에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매일 밤 개츠비라는 사람이 화려한 파티를 열죠. 근데 보니까 뭐 뉴욕의 뭐 경찰서장을 비롯해가지고 뉴욕의 엄청난 인물들이 매일 밤 그 개츠비의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이거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 재미있냐면 그러니까 파티라는 건 이제 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매일 밤 술을 마시는 파티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다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개츠비라는 인물을 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츠비는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파티를 여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좀, 네, 약간 지하세계 쪽 출신의 인물, 그러니까 지하세계 쪽 출신 인물인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눈 감아주는 대가로 많은 뇌물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술이 금지니까 술이 불법이니까 아마 몰래 네, 밀주를 만들어서 파는 일에 개츠비가 관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니케로웨이가 개츠비한테 이제 초대장을 받고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개츠비를 만나게 되죠. 그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지만 그 개츠비의 미소가 굉장히 이렇게 멋있었다, 매력적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문장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바로 그만큼을 이해하고 있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만큼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호의적 인상의 최대치를 분명히 전달받았노라 확신시켜주는 그런 미소를 가지고 니케로웨이를 맞이합니다. 네, 엄청난 문장인데 이 문장을 디카프리오가 그 유명한 그 포스터 사진 있죠. 건배하는 그 연기로 다 보여줬죠. 그리고 개츠비가 이 니케로웨이를 초대한 이유는 사실은 네, 데이지 때문이죠. 여기에 그 골프 선수인 베이커 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베이커 양은 이제 개츠비 파티의 원래 손님이었고 베이커 양을 통해서 니케로웨이라는 사람이 당신 이웃에 사는데 그 사람이 데이지하고 네, 먼 친척 관계고 그리고 뷰캐넌하고도 친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츠비가 네, 니케로웨이를 초대를 한 거죠. 자, 이제는 개츠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개츠비는 지금 화려한 모습만 네, 보여줬으니까 원래 개츠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니케로웨이한테는 자기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케로웨이가 바로 눈치채죠. 저 거짓말이구나. 사실은 뭐냐면 본명은 여기서는 제이 개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명은 제임스 게츠라는 네,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오대호 아시죠? 저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바다만큼 큰 호수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오대호 주변에서 어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제 소년이었는데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출신의 소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이곳을 벗어나겠다. 혹은 이곳을 벗어나서 성공하겠다라는 어떤 꿈과 야망이 있던 소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막 열심히 읽고 막 좀 유치하긴 하지만 미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에게 투자하던 그런 소년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17살 때 이미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창조를 한 거죠. 상상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뭐 대도시에 가면은 제이 개츠비라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성공을 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도 막 살던 17살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그 오데오 주변에 이제 어떤 부자가 요트 여행을 오데오에서 하고 있다가 뭐 난파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개츠비가 그를 구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무려 이제 5년 동안이나 그 댄코디와 함께 이제 요트에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돈은 물려받지 못했는데 뭔가 그 사교계의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댄코디로부터 어떤 사교계 예법을 배운 다음에 전쟁에 참전하기로 했는데 참전하러 가다가 어느 집에서 이제 그 데이지를 만나서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졌던 거죠. 이런 거죠. 어린 나이에 불같은 사랑에 빠졌는데 데이지는 그게 금방 지나갔죠. 금방 잊어버렸지만 개츠비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데이지는 너무 부자라서 지금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자기가 언젠가 황금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데이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츠비는 이제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하 세계의 보스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좀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막 모았던 거죠. 왜냐하면 개츠비가 상상하기에는 황금 열쇠만 있으면 데이지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뉴욕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여는 거죠. 화려한 파티를 열다 보면 데이지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내 파티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이게 내 집이고, 이게 내가 연 파티고, 이 옷이 어디에서 온 거고, 막 뭐 내 요트는 어떻고, 뭐 별의별 걸 다 자랑하면서 자,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어 하면은 데이지가 이제 자신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개츠비가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건데, 소년 시절에는 이런 상상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깨지고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츠비는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 정신은 계속해서 소년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워지는 건데, 이 책에서 이제 주목할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주인공들의 나이가 다 30살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 30살 무렵이라는 건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이 책을 읽으시면 참 좋은데, 30살 무렵이라는 거는 뭔가 좀 어린 시절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순수한 시기는 지났죠. 근데 자기는 아직도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직 놓지는 못한 그런 시기예요. 말로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자신이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30살이라는 걸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30살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아직 순수한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렇게 변해가는 게 어른들은 그것이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두들 그렇게, 데이지도 그렇고 뷰캐넌도 그렇고 니케로웨이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변해갔는데 오직 개츠비 한 사람만 17살 소년의 마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황금 열쇠를 들고 자신과 데이지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17살의 순수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까 데이지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화자인 니케로웨이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개츠비한테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화자가 볼 때 개츠비가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도 좀 수상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츠비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꿈꾸었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화자인 니케로웨이의 눈에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은 순수하다라기보단 어떤 성공의 상징, 그러니까 트로피 같은 걸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막 개츠비의 어떤 순수한 사랑에 빠져들다가도 '아 저 친구가 사실은 사랑도 있지만 뭔가 데이지랑 결혼한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네,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화자에게는 개츠비도, 그러니까 다른 뭐 뷰캐넌 같은 사람들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데이지는 끝내 이제 개츠비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에는 데이지도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런데다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개츠비는 뭐 신분도 사실은 보잘것없고, 뭐 자기들도 뭐 대단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츠비는 신분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또 뭐 수상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데이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그 불같은 사랑으로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데이지한테 개츠비는 그냥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고, 개츠비한테 데이지는, 네, 현실이고 미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제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뷰캐넌하고 개츠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막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은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개츠비의 그, 예, 컨버터블 자동차를 데이지가 몰고 막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머틀, 아까 그 뷰캐넌의 애인이었던, 네, 머틀을 치어 죽이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개츠비는 나중에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은 걸 알고 그 머틀의 남편이 또 가서 또 개츠비를, 네, 그것도 이제 뷰캐넌이나 데이지의 굉장히 비열한, 네,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 머틀의 남편이 윌슨인가 가서 또 개츠비를 총으로 죽이고, 가장 슬픈 장면은 그거죠. 개츠비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죠. 근데 니켈로웨이도 되게 사람이 되게 질겨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 개츠비의 뭐 데이지나 뷰캐넌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지하세계의 뭐 보스 같은 사람들, 그렇게 쫓아가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리고 심지어 개츠비의 집에서 매일 저녁 그 공짜 술을 퍼마셨던 그런 사람들, 그 누구도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죠. 어쨌든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니켈어웨이는 이제 모든 상황에 환멸을 느꼈겠죠. 환멸을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레이트 개츠비가 나오죠.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네가 낫다.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개츠비가 훨씬 낫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츠비가 17살, 사람이 17살 나이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지에 대한 사랑도 정말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라는, 네,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츠비도 굉장히 유치했죠. 네, 그냥 17살로 30살이 돼버린 거니까. 굉장히 유치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겁하지는 않았잖아요. 단지 뭐, 데이지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뭐, 감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보면은 개츠비는 그래도, 네, 유치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런데 비해서 반면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 어른은 원래 그런 거야 하는 그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30대 초반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20대 초반까지가 기억이 나니까, 아, 내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 무엇을, 네,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30살은 말은 20대처럼 하면서 생각은 30대처럼 하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